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손님을 한 번 모셨습니다. 한참 시끄러웠던 국회의원 손혜원의 남동생 손현 씨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분이 핫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누나의 의혹을 캐는 단체인 손혜원 비리 추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비리 추적단은 단체 이름이자 동시에 저분이 운영하는 별도의 유튜브 방송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나 손혜원이 차고 있는 완장을 떼고 싶고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손현 씨의 뜻입니다. 과연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지 아닌지는 오늘 방송을 듣고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그의 손친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왜 부당한지 그 과정에서 무슨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등을 처음으로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피오진 사이의 막장 드라마가 과연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오늘 인터뷰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자기소개를 독자들에게 짧게, 뉴스타운 독자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의 비리를 캐고 공개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배경도 역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손혜원의 바로 밑에 남동생인 손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에도 관여하거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정당이나 어떤 종교단체에도 가입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천에서 제 처와 지금은 이제 전처지만 아들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를 저질러서 아시아 SBS 방송에 그 단서가 포착되고 SBS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네.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희 집은 가정이 파탄되고 아들까지 지금 볼모로 목포에 내려가서 아들을 구하자는 마음에 이쪽으로 공부도 하고 뛰어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손혜원의 비리가 너무 커지고 괴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이것을 밝히고 제 아들을 찾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한때는 제가 너무 힘에 부치고 감정에 북받쳐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 번개탄을 4개를 펴놓기도 했지만 아이고. 그 어떤 기자의 도움으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저희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전혀 이 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국민 알기를 정말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개돼지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런 국정농단하고 아시는 분들은 진짜 분노하고 계시는 이런 사건을 기사 한 줄도 안 내는 이 세태에 생전 처음 기계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저는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을 조작하는 법도 모릅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제 언론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좀 아셔서 이런 비리를 8가지 비리를 저지른 이 손혜원을 단죄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중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얘기인데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누나 손혜원이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그 순간 나는 내 임무가 끝난 거로 알고 유튜브 계정을 폭파하고 나는 손 떼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레토릭인지 진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안 사이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익제보자의 측면도 없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도 아니고 공익제보자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 그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손혜원이가 모든 법정에서 모든 죄를 다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러면 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포토라인에 서서 유튜브를 끝내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포토라인에 서는 날 울면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구속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재판이 끝날 때 제 유튜브가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열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8일 만에 지금 13,00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숫자. 예. 저는 하루에 2끼 정도를 먹고 방송을 3번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저 15kg 빠졌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네, 15kg 빠졌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손혜원이의 비리를 밝히는데 모든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제 느낌으로는 우리 소년 씨가 정치도 모르고 한국 사회에 대한 공부도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 누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기자보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전반적인 흐름을 윤곽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얘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손혜원 피우진 사이의 개막장 드라마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의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선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그 직전에 손혜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징후가 있다. 이 정도가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러나 소년 씨는 다르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우진이 손혜원이 부르자 알아서 몇 번 찾아갔다. 대여섯 차례다. 그것도. 그게 피우진이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손혜원이 사회주의 계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서운의 개념을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줬다. 그래서 부친이 선친이 상을 타게 유공자 상을 타게 되는 과정이 됐다. 따라서 주연이 손혜원이고 조연이 피우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구체적으로 좀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날짜를 밝히고 공적인 서류에서 기본회의에서 도움을 주고 해갖고 만든 게 이게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김지태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발표한 책입니다. 사회주의자 서운 이대로 좋은가? 예, 서운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네. 어저께 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저도 줬고 의원님들도 한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혜원이가 불러서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이를 방문한 날짜가 2018년 2월 6일입니다. 지난해 1월달. 2월입니다. 2월. 예. 그리고 보훈처가 네. 좌익이나 남로당 계열의 운동을 했지만 이 정권의 뜻과 맞기 때문에 문호를 넓힌다는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게 6월 8일입니다. 6월달. 6월입니다. 4개월 뒤에 그런 조치를 4개월로 더 지나서죠. 6월 8일이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그 전에 보훈처는 네. 이런 계획조차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계획이 발표 난 적도 없어요. 계획 자체가. 네. 근데 그로부터 4개월, 한 130일 앞에 손혜원이가 느닷없이 피우진이를 부릅니다. 물론 자기들은 지금 와서 피우진이가 5월 18일 날, 2017년 5월 18일 날 취임을 해서 뭐 포상에 관한 뭐 기준 개선을 위한 뭐 어떤 연구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이 하자는 말이고 아무런 어떤 징후나 발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2월 6일 날 손혜원이가 피우진이를 부릅니다. 아, 예. 그리고 4개월 넘는 기간 지나서 개선안을 발표하는데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읍시다. 2월 6일 날 피우진이가 부르는데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됐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2월 8일 날 네. 손혜원의 큰오빠 이름이 이름 밝혀되나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제 형이니까 네, 예. 손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제 큰형이 보훈처에다가 전화로 아버지의 독립유공 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네. 이틀 후입니다. 좀 이틀 후.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 예,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예. 자, 여러분.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이를 만나고 가서 4개월 후에 개선안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120일 전에 손혜원이가 피우진을 만나고 이틀 후에 큰형이 전화를 합니다.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때는 아무런 결정도 없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돼서 제가 한 6개월 후에 신청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신청, 전 10월 말에 신청했는데, 그때 제가 낸 서류가 10장이 넘습니다. 네. 왜냐면 돈이 나와야 되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 저희 6남매와 조카 10명을 16명, 저희 어머니까지 17명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 그런 돈을 지급하는데 저희 큰형이, 저희 아버지가 지정돼야만 그게 다 되는 건데, 거기다가 전화 한 통화를 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여러분들이, 약간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금 전화로 신청해 보십시오. 네. 그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틀 후에 갔어요. 네. 그 중간에 이틀을 가고 4월 달에 보훈처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갖고 면담을 합니다. 아, 예. 꽤 높은 양반이. 네. 아, 국장급 좀 됐겠죠, 뭐. 그랬겠죠. 네. 그리고 5월 21일, 6월 8일, 6월 15일 계속해서 보훈예우국장이나 다른 국장 과장들이 손혜원이를 계속 찾아갑니다. 손혜원이 불렀겠죠. 아. 그래서 6월 15일 날 서류가 다 끝나고 7월 12일 날 저희 아버님이 애족장이라는 5급짜리 서훈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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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8월 15일 날 저희 어머니가 직접 상을 받습니다. 아, 예, 예. 대통령 문재인한테 직접 받습니다. 예, 직접 받습니다. 네, 그것도 네. 지금 친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손혜원이 근처에는 우연히 한 20건 이상이 네. 우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그 부분 가발 쓰고 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아 이건 진짜 얼굴도 제가 뜨겁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 하는 날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네. 왜냐? 맞습니다. 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일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건 이건 이제 정해진 거고 손혜원이가 피우진을 부릅니다. 네. 왜 불렀냐? 자기의 스펙의 독립유공자의 자식이라는 한 줄을 더 올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손혜원이가 왜 우리 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느냐? 예. 라고 피우진이를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피우진이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랬겠죠.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근데 네. 제가 말하는 이 추측이 돼야만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 손혜원이 피우진이 부르고 피우진이하고 앉아서 차 한잔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독립유공자가 됐는데 그 전에 안 된 이유를 쫙 리스트를 갖고 와서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계속 피우진이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 넓히고 하면 되겠네. 라고 가고
무려 120일 동안 자기들끼리 보훈처에서 조정을 합니다. 네. 그거에 맞게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맨 처음에 초안을 갖고 보훈예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3번, 4번을 옵니다. 와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안 돼. 이거면 되겠습니까? 안 돼. 이런 스타일, 이런 거겠죠, 지금. 네. 그렇지 않고서는 손혜원이가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문호를 넓힌다고 하는 발표 나기 100일 전에 저희 큰형한테 신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 당당하다면 네. 지가 신청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굳이 속여가지고 자기 큰오빠한테 전화해서 큰오빠가 하게끔 이거 뭐 내용은 전화 내용은 못 들었겠지만 오빠 다 했으니까 전화만 하면 돼. 뭐 이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예. 저희가 손혜원이하고 저는 30년 가까이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왕래도 없었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도 모릅니다. 의절하다시피 살아오신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의절이죠. 의절이죠. 응? 그리고 살았는데 저랑 살던 여자한테서 5월 달쯤에 작년 5월 달쯤에 저희 이모라는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저희 집은 이제 그쪽은 다 여화직이니까 저희하고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모라는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요. 집사람이 하나 계속 받더니 한동안 전화더니 끊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한테 선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는 고향인 경기도 가평에 옛날에 잊어버린 땅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걸 찾아낸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잘 됐네. 네. 그리고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있다가 아버지 소리가 날라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저희는 떨어져 있으니까 몰랐던 거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5월인가 6월 달부터 다 저희 형제들은 그 돈을 신청해서 돈을 수령을 했고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구나. 왜냐면 손혜원이의 그 지독한 자랑과 그 나섬과 이런 뭐 말도 못 일반 사람 제가 설명해도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머지 사람들은 너는 너 때문에 받는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연금 받는 거야 하는 그런 공치사가 평생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안 했어요. 그러셔서. 그래서 저는 10월 22일 날 신청했습니다. 예. 11월. 예. 신청하셨네 결국은. 왜냐? 왜 5개월, 6개월 후였냐? 저희 같이 살던 여자가 나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 이해합니다. 제 아들이 22살입니다. 예.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대학 복학해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그리고 22살짜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아빠의 선택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싸우고 안 하다가 5, 6개월 후에 11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자, 얘기를 한번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훈장, 서훈과 관련된 손혜원의 역할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이었습니다. POG는 조연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목포에 대한 투자하고도 구조적으로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포가 개발 계획이 대충 손혜원한테 센 다음에 찔끔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고 손혜원이가 볼 때 여기는 근대문화 가치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때 그 뭡니까 그 문체부 산하에 있는 그 전통개발원인가? 뭐 안 있습니까? 전통개발원도 있고요. 전통개발원하고 별도로 있는 그 지금 정재숙 청장이 있는 문화재청. 예,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컨셉을 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셨던데 예. 그거하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하고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컨셉을 주고 관료들은 뒤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다 건건히 지정을 했습니다. 건건이. 예. 그게 상식이고,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동산을 수십 개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대동하고 대여섯 번 대동한다는 거 제가 또 들었습니다. 횟수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횟수는 정확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앞에 부동산을 나중에 이제 배신해갖고 자기가 사갖고 여러 업체를 사갖고 배신한 정정숙이라는 그 정숙. 예. 그 여자를 내세워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대리로 구입하게 하고 네. 나서나 그 당시 문화청장을 데리고 네. 그리고 앞에 나서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가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근데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무렵에는 벌써 많은 수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골목에 자기 남편의 이름, 제 매형입니다. 네. 자기 남편의 이름,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 그 문화재단도 손혜원이 겁니다, 원래. 예. 그리고 차명으로 조카들 이름 빌리고, 그 비서관들 이름 빌리고, 그 자식들의 이름 빌리고, 모르는 사람 빌리고, 수십 채를 명의를 사놓고 나서 보니까, 건건이 지정을 하다가 보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건건이 하다 보면 일도 많고 뭐 그러니까 걔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지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는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만큼을 해. 통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손혜원 사건의 경우는 목포 따로 뭐 부동산 따로 뭐 훈장 따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손혜원 게이트가 맞습니다. 손혜원 스캔들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왜 특검이 안 되는지도 참 전 짜증나고 궁금한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관계를 예전에 2년 전에 이 나라 못된 언론들이 경제 공동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재판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손혜원과 이 정부의 실세들 사이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사기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좋게 얘기해줘봤자 뭐 정치 공동체, 협잡 공동체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사기 공동체, 뭐 협자 공동체 이걸 다 합해서 네. 저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던 게 국가 경영 공동체입니다. 국가 경영 공동체. 예. 우아하시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예, 좀 그래도 좀 누나였으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손혜원이 앞에서 4선, 5선 의원이고 원내 총무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장관들이 바뀌어갖고 국회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줄 서가지고 손혜원한테 인사하는 거였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정부가 네. 분명히 국민 정의에 부딪힐 것이고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손현 선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손혜원 게이트가 됐건 손혜원 스캔들이 됐건 이게 빨리 국민적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소신도 밝혀주세요. 예. 예. 제가 계속 우리 그 아는 분들이나 제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특검을 가야 됩니다. 특검을 가야 되고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뭐 전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제 희망은 동부지검의 주진우 부장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손혜원이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별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회 연속 방송 중에서 보훈처에 관한 얘기만 첫 회입니다. 예, 첫 회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진짜 무슨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유치원생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 피우진이의 변명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피우진이의 한번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붙이고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왜 저희 아버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정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네, 네. 하나는 지금 경찰청인 옛날에 치안본부, 네. 치안본부하고 경북경찰서하고
가평경찰서 3군데서 25년 동안 아버지를 조사하면서 모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 국가 자료죠. 네. 그게 있고 네. 반대편에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었던, 지금은 다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된,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급 전직 경찰 2명이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에다가 아버지 함자가 손용자 우자신데, 손용우 씨는 독립운동을 했고 네. 좌익에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없었고 잠깐 했었고, 네. 뭐 경찰이 협조를 했으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익이 아니다라는 몇 장짜리 인후보증이라고, 지금은 용어도 자체도 없어진 네. 그 인후보증 한 2사람의 서류 몇 장입니다. 네. 피우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히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경찰서하고 치안본부에 있었던 그 방대한 자료는 오래돼서 믿을 수가 없다. 아이고. 인후보증인 2명, 누군지도 모르는 하급 경찰이었던 2명의 인후보증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장수는 몇 장 안 되지만 진실성이 보이더라. 아. 이겁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아까 국가 부정이라는 말 쓰셨죠? 네. 저 그 말에도 공감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도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외청장으로 있어갖고 이런 거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저희 아버지가 소원이 되고 제가 받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제 자식 둘이 받고 있고 제 조카 10명이서 받고 있는 그 모든 혜택을 왜 아니라고 하고 부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군가의 큰 돈을 받고요? 제가 누군가의 뭐 지시를 받고요? 네. 우리나라 야당에 어떤 선이 있어갖고 지시를 받고요? 네. 여러분, 저는 손혜원이의 건에 관한 것만 제 목숨을 들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사람은 파생되는 사건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가 보훈처가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이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 피우진 씨한테 달라는 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 하니까.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에 있는 회보조에서 예. 그 6번을 아버지가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손용우 씨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치안본부나 경찰청에다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회부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걸 회부라고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야. 아. 그러니까 그 회보서,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얼토당토않게 이 유공자로 지정한 위원들 명단,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이 그때 아버지를 선정하게 된 회의록, 네. 3개입니다.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당연히 공적으로 공개를 하고 서운이 합당한 거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누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뽑은 사람들의 이름을 왜 못 발표해요? 당연히 발표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경찰, 이 국회의원님들이 못한 거를 제가 일부분을 찾아냈어요. 그 서류에 보면, 제가 조금 아까 그 서정국 변호사님한테 그걸 주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모임에 간사라는 사람이 황후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황후연. 예. 이 문화재청에, 이 보훈처에. 보훈처, 국가보훈처.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거를 하고 뭐 최정점에서 이 회의를 했는지 더 높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3월 27일 날 외청에 있는 보훈처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또 우연인가요? 또 우연이냐? 적절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피우진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게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예, 중령 출신입니다. 예, 중령입니까? 대령이 아니고. 중령으로 그만뒀으니까 헬리콥터물 전용. 예편하면서 대령으로 예편하면 대령이 네. 되고 있구나. 약간의 애국심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약간의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딸랑딸랑도 이런 딸랑딸랑이 없는 겁니다. 공직을 이렇게 엉망으로 수행해서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당장 그 국회에서 이 여자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근데 봅니다. 이분이 똑똑했었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똑똑했는데 군인 정신도 투청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 예, 전 정부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헬기 우리나라 최초로 헬기 조종사 중령 출신인데 맞습니다. 예,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유방암의 한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네, 한쪽을 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전 헬기를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는 게 아마 지금 거치장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게 조금 네,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될 수 있겠죠.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감각도 절개를 했고 예. 군인으로 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강제 입행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운은 했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 들어가서 또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싸우다 보니까 이 전 정부에서 민주당은 야당 입장으로 볼 때 그 당시에 한국당하고 한나라당이었지만 네. 싸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싸우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영입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말하고 있는 무슨 표모시기 이런 사람들 다 국회시켜줬잖아요. 네, 경찰 과장 출신 여자도 다 국회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물론 각을 세우고 안 좋은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군인 딴 사람하고 틀려서 군인이었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앞제비 노릇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라는 것도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명단 그 조에서 이걸 그냥 꽉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정말 손혜원 게이트 중에 중요한 덩어리 하나를 해가지고 공적 임무를 이따위로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추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나 손혜원의 스펙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서운 추천을 또 합니다. 신청을 또 해서 결국은 얻어낸 겁니다. 네. 근데 막상 제가 알고 있기에 막상 누나 손혜원은 아버지가 당신의 인생의 말년에서 조금 연세가 들어서 힘들어 드셨을 때는 5, 6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본 일도 없다. 단 한 번도 하셨는데 예.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고 집에 돌아서 저희 어머니를 보러 올라치면 먼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왔고 아버지가 계시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아버지가 손혜원이가 시켰는지 동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쫓겨나서 저 아들한테 갔다 저 아들한테 갔다 다니면서 다시 거기서 쫓겨서 집에 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것도 돌아가시는 날 저 혼자 봤습니다. 아버지 염종을. 아유, 그러셨구나. 네, 제 딸과. 그렇다면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네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있을 그 수 얘기를 있구나. 듣는 순간 진짜 이거 가증스러운 거를 넘어서 저렇게 좌익사상에 물들면 저렇게 되나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돌아가신 선친 포함해서 집안은 옛날에 좌익운동을 하신 거랑 상관없이 집안의 흐름은 보수 쪽이었다. 보수였습니다. 이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보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나중에 빨리 전향을 빨리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친하셨던 분이 그 이중재 의원님이신데, 네, 이중재 의원님 지금 뭐 한 옛날 신민당 소속이었던 예, 이중재 맞습니다. 의원. 육선 의원이시잖아요. 육선 의원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같은 독립운동을 하고 좌익을 했는데 좌익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은 그 아저씨는 계속 금방 돌아섰어요. 금방 돌아섰고 아버지는 몇 년을 더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근데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되고 나서 6.25까지 일어나는 그 시기에 몇 년이라는 세월은 좌익의 활동이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엄청나게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2, 3년하고는 틀린 세월이란 말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그래요. 제가 맨날 우리 방송에서 저희 그 지지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피우진이는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공이 있으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좌익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네. 여러분들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어도 네. 빨갱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자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분명히 시작부터 구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되면 김일성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었던 김원봉이도 그렇고 다 서운을 해줘야 돼요. 그 논리라면.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똑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영화를 보고 말 그대로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보고 감격해서 서운을 주겠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가 배트맨 만화를 보고 감격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유가 적절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대통령이라고 있다고 그러면 전절 때까지 인정을 했었어요, 대통령이라고. 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갖다 붙여도 잘못 갖다 붙인 거죠. 어떻게 김원봉이라는 자를 서운을 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치 않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논리가 저는 100% 맞다고 보는데 집안이 기본적으로 보수의 흐름이 보수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소년씨 본인 얘기하고 누나는 왜 어떤 때 좌파 쪽으로 개종을 했는지 그 얘기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저희 집이 보수라고 하냐고 증명이라고 그러면 세상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보수였고 식구들이 보수였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 보수였고 매형도 보수였고 극보수였죠. 극보수. 극보수 그러니까 예. 누님의 남편 손혜원의 남편. 예, 정건현대 이름이 뭐 저랑도 뭐 그렇게 사이성 좋지 않아요. 인간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은 다 보수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전부터 그럼 손혜원의 경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족이 다 보수였으니까 당연히 보수였죠. 아하. 어렸을 때는 오케이. 아무리 여화 증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보수였는데 아니 저희 집은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를 굳이 가지자면 부르주아 쪽이었지. 손혜원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적사한가옥 살고 수제비 먹었던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런 것부터 시작된 거짓말이에요. 왜 목포에 집을 샀느냐? 아 우리가 어렸을 때 적사한가옥 살아서 정이 들어서 눈에 들어왔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어딨어요. 저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우리 집에 마당이 얼마나 넓고 연못까지 있는 집에 살았는데 아이고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랬는데 이 손혜원이가 자라면서 이 김정숙 씨하고 뭐 13살, 12살부터 친구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가 또 그 얘기하면 김정숙 여사의 중학교 시절에도 친했게 지냈을 겁니다. 아마. 친했죠. 소년 씨도 가끔 보셨겠고. 그때는 너무 어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오면 제 빡빡 머리 만지던 누나예요. 아,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지금 다 알아요. 우리 이 집 정릉으로 이사 가는데 저희 전날 갔어요, 우리가. 청소하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누나 친구들이 한 서너 명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소하고 노는 거예요. 네. 다 하고 애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며칠 전에. 네. 야, 정숙이 누나가 그때 막 우리 청소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던 누나잖아. 맞는 거야. 우리 빡빡머리, 우린 빡빡 깎았잖아요. 그랬었죠. 빡빡머리 까칠까칠하니까 만지면서 좋아하셨고, 우리 그날도 모여갖고, 혼자 성악가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노래 막 하거든. 그런 누나였다고.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돈을 바란다면 지금 정숙이 누나를 찾아가야지. 누나 편을 들고. 그러면 한 몇십억 건지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이 누나도 전 정숙이 누나가 입에 뱉지만 지금은 이제 김정숙 씨라고 불러요. 오케이. 김정숙 씨는 잘못된 게 그런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제 아들은 돌려보냈어야죠. 그럼 이런 사단은 없었고 나 같은 투사를 만들지 않았겠지. 오케이. 그리고 자기의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손혜원한테 야, 너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국정에 누가 되니까 네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하고 시침을 맞습니다. 줬었어야 되죠.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성의 여자라고 저는 김정숙 씨를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사이에 남들이 변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크게 변했는지 그거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도 제가 민주당이나 정숙이 누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네.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했어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과오는 덮어둡시다. 이 시점에서 손혜원이를 손절하는 게 이익이 많을까요? 안고 가는 게 이익이 많을까요? 뭐 삼척동자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손절을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리고 징역 한 20년 나오면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감형을 해주시든가 국민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지 이 정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못한 거 아마 많은 칭찬받을 거요. 손절하면. 좋습니다. 손을 끊어내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애들이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걔네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다르는 거 보고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원 스캔들을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손현 씨의 손혜원 비리 추적단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짧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번개탄 같이 키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고 저는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고. 예. 손혜원이의 처벌을 원하는 거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계속 도와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방, 팔방, 16방으로 안 뻗친 데가 없어요. 손혜원이가. 그리고 그런 걸 모든 걸 추적해보면 결국엔 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나와도 그렇고 뭐 앞으로 두 번이 더 나와서 손혜원이 부동산을 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부동산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그걸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쉽게 말하면 돈 냄새를 맡는데 아주 특화돼 있게 변해버렸어요 보니까. 목포도 평생 안 가본 데를 자기가 딱 지나가면서 딱 보면서 이게 여기는 돈이 된다. 여기 돈이 돼. 엄마에겐 돈이 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한 거고 자기가 아무리 문화라고 하더라도 문화의 갈래가 수백 개가 갈라지는데 자기는 이런 은미가 나갖고 이런 미술 계통이 있는데 같은 문화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개나 이런 낮은 칠기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한 10년 전부터 전문가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낮은 칠기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3D 업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거를 젊은 친구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생각이 있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구나. 그거의 값은 그럴 겁니다. 백화점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인이야. 이 사람은 별별 없고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건 지가 알고 있는 지수와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 제가 소반장이라는 이것도 해야 돼. 소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소반장 통영에. 개다리 소반 만드는 그 장인데. 아닙니다. 그 이름이 집이 소반장인데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고 저한테 사진도 있는데 제가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거를 문화재청에 신고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네. 근데 피우진이 아니라 그 당시 나선아인데 나선아가 그렇게 손혜원이 밑에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 심사위원들이 3번, 4번 계속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흙집이에요. 우리나라에 몇만 가구가 있는 똑같은 흙집이야. 그리고 이쪽에 길을 내놓고 길을 직접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집 한 채가 딱 있어요. 그게. 그리고 흙집이고 아무런 문화재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위원들이 이거는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계속 반려해요. 이거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손들은 거죠. 손혜원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관철시켰겠죠. 그러니까 초법적인 거라는 게 안하무인으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위원들이 오죽하면 자기네 청장 말도 안 듣고 이거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인터넷에 소반장이라고 치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집에 양철 지붕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샤시예요. 흰색 시골집이에요.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그거를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법을 고쳐.
여태까지는 모든 문화재를 지정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네. 얘네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초법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지정이 됐어요. 이야, 무섭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초법적인 여자네. 그런 사람이 자개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다시피 황모라고 하는 작가한테는 월급 350만 원 주고 몇 달에 걸쳐서 작을 만들었는데 미국에다가 17개인가 7개인가 하나에 몇 억씩 그걸 다 팔았어요. 그 돈은 지가 다 가졌어요. 아,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런 경우에도 작업을 지시하고 그런 경우에도 5대5로 나누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라고 하는데 손혜원이는 다 먹었어요. 제가 볼 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손혜원은 울트라 슈퍼 최순실입니다. 초법적이네 정말 무섭네 무소불위네. 자, 얘기가 많이 시간이 흘러서 거의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봤는데 그거 다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예.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검찰에서 그 보훈처에서 전화를 신청받고 했다고 하는데 전화 신청한 기록도 안 나왔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화를 신청한 것 자체도 특혜지만 알아보니까 전화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럼 형님이 전화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검찰 조사가 그래 놨습니다. 오늘 검찰 발표가. 조사가. 손혜원이가 저지른 거는 사실은 단시간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지만 보훈처장의 끝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물론 이제 옷 정도는 벗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안 내놓는 보훈처장이 과연 자기 혼자 안 내놓을까요? 물론 뭐가 있다고 봐야죠 뒤에. 보훈처장이 이럴 용기가 이럴 힘이 있나요? 윗선에서 막아주지 당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민병두 씨인데 저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민병두 씨라고요. 오케이. 예. 잘 압니다 그 친구. 예. 저도 잘 알죠. 그 친구가 저를 모르려서 그렇지. 전 나쁜 놈이라고 압니다. 예. 근데 방송이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세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안 내놓는다는 이 사람. 네. 이 행태가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참 답답할 뿐더러 네. 제가 계속 나와서 다른 거를 또 설명하고 뭐 기회가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제가 이제 이런 거 조사를 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보수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시기는 넘어섰고 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를 제발 내주시고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정말 후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만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손혜원 비리 추적담과 관련해서 독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제가 어설프고 아무 경험도 없고 지금 기계도 못 다루는 사람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녹화로 해서 편집할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생방송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1년 365일, 아니죠. 일주일을 계산하면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낮에 12시에 생방송하고 그거는 이제 거의 증거 위주로 손혜원이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을 합니다. 저녁 9시에.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다음날 출근하시지 않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또 생방송을 합니다. 근데 지금 1000분 정도가 들어와주고 계세요. 대단한 거라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밤잠 안 자고 왜 새벽까지 하고 시간만 나면 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10분만 들어오셨어도 저는 만족하고 계속 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구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와서 제 말이 맞고 옳다면, 제가 가는 길이 옳다면 같이 와서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이 일의 내막을 좀 알아주십사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TV 이름은 손혜원 비리 추적단입니다. 손혜원 비리 추적단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소년 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시간 가까이 대담을 나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적 대의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아까 뭐 공익 제보자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바로 공익 제보자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손혜원 비리 문제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는 대로 뉴스타운에서는 또 소년 씨를 모셔가지고 중간 점검하는 자리를 가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처음이지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